네, 오늘 연말 특집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미국은 인플레가 계속 높아지면서 돈줄이 조금씩 쪼이고 있고 중국은 반대로 경기 둔화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지준율 인하 카드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나라의 행방 내년엔 어떻게 될지 또 미중 간의 갈등은 얼마나 더 심각해진다며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종합적으로 들어볼 텐데 자, 그전에 올해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떤 이슈들 이 관계에서 체크해 볼 수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외교 정책이 경랑에 휩싸이면서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동맹국을 포섭해가는 속도가 빨라지자 러시아, 중국과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외교 셈법, 우리나라도 적잖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선 러시아부터 그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국경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50개 전술 부대 등을 배치했고요. 병력은 17만 명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전 세계가 양국의 긴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긴 했습니다만 러시아는 아직까지 방향을 선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군사력을 늘리는 것은 나토가 동쪽 국가들로 세력을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까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자 나토의 동진을 멈추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미국은 경제적 제재를 갖고 경고를 하고 있긴 하지만 군사 개입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학습 효과로 참전은 배제한다는 분석인데요. 이 때문에 막판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강하게 나오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 네트워크 청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와의 직통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가동 승인을 보류한다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1년 전 대비 이미 8배 수준으로 오른 천연가스 가격은 더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유럽 국가들은 천연가스 소비량의 43%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요. 유럽의 이러한 천연가스 대체 수요는 미국으로 쏠리면서 미국산 LNG를 수입하는 아시아 국가들까지 수급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가스 관련주들이 큰 폭의 시세를 내기도 했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천연가스 수급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체크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만의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치러진 차잉잉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4건의 안건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여기 안건 중 하나인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대만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미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지난해 12월 락토파민 성분이 든 사료를 먹인 이 돼지고기 수입이 시작됐는데요. 이 락토파민은 대만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약물입니다. 야당에서는 락토파민 돼지고기는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면서 총공세를 펼쳤는데요. 이 안건이 부결되면서 대만 국민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실어준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는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미 중국과 대만을 둘러싼 또 그 안에서 미국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미중 전략 경쟁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미국은 중국 동계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한 번 더 척을 두기도 했죠. 자,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해나가야 될까요?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방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유원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 굿모닝 세븐을 통해서는 또 처음 모시는데 이렇게 예. 또 아침부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으로 예. 시작을 해보고 싶고요. 자, 이제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한번 전망을 해보기 전에 네. 중국은 올해는 좀 어땠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게 되면은 전 세계가 다 긴장을 그렇죠. 해요. 근데 올해는 특히 이렇게 그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가 격화돼서 더 많은 이제 전 세계가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인데도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 나라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중국부터 평가를 해볼게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특이한 것이 내년에 그 20차 당대회를 합니다.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은 시진핑이 물러나는 것이 맞는데 그렇죠. 이번에 그 올해 당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블라블라블라 하는 역사결이라는 거를 채택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전에 있었던 마오쩌둥, 덩샤오핑 마찬가지로 그 수준으로 이 시진핑까지 이렇게 수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하게 되는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다시 집권을 한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나이가 많은데도 집권한다. 이건 뭐냐면 죽을 때까지 해먹는다는 거지.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미국과 싸움에서 3연인뿐만 아니라 계속 싸워가면서 중국이 헤게모니를 쟁취하겠다라는 이야기고 앞으로 내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미중 갈등은 격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중국의 개인 우상화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부활시켰고 뭐 일각에서 얘기하면은 뭐 문화대혁명이니 대약신운동이 이러고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야? 중국 공산당이 체제로서는 자본주의를 선택했는데 정치로서 공산주의를 선택해서 진행하면서 민주주의가 전체 다 후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과 계속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중국과 대만, 양안 문제에 있어서 절대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대국과 소국으로 나눠서 이제 중화사상식 정치 내지 경제 이거를 막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막 뭐 한복도 가져가고 김치도 자기네 거라고 얘기하고 고집을 하는 거죠. 갈등 국면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태도를 취한 것이 지금 중국의 입장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산염임이 된다라면은 사실상 지금 거의 회귀를 하고 있다라고 그럼요. 보여지기 때문에 예. 갈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자 반대로 미국은 그래도 정권이 바뀌었어요. 지난 1년 어떻게 좀 보셨어요? 사실은 트럼프가 물러나게 됐을 때 사실 트럼프가 맨 처음 집권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한테 트럼프는 도저히 안 되니까 당신이 계속 연임을 하시면서 이 자유세계를 이끌어주세요라고 마지막까지 전화를 했어요. 네. 결국 앙겔라 메르켈은 그 역할을 충실하고 물러났죠. 그런데 트럼프가 물론 바이든이 집권했는데 바이든이 뭐 말로는 뭐 동맹의 기초, 동맹 관계라든지 국제 협력, 다자주의 외교 정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사실은 그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기존의 관행처럼 이렇게 쭉 내려왔던 아메리칸 퍼스트라든지 뭐 이런 뭐 일방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오바마 시대에, 왜냐하면 오바마 때 부통령을 했었거든요. 오바마 시대 때 했었던 그 오류를 다시 반복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일방적인 정치 군사적 개입주의가 일상화된다. 아무 나라나 막 쳐들어가서 여기는 우리 미국이 관할권이야라고 막 고집하고 오바마 때 그랬거든요. 시리아가 그랬고, 예. 리비아가 그랬고, 그리고 난민이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난민 사태가 벌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건 조금 어려운 말로 인지적 공감대의 결여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역지사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왔는데 트럼프 때는 그게 더 심했어요. 그리고 오바마 때, 바이든 때 청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바마 때 오류를 그대로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인지적 공감대의 결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이 세계의 최고 선이야. 미국의 반대는 모두 다 악이야. 라는 선악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아직도 미국에는 남아있다. 이것이 어디랑 부딪히면 중국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세계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했을 때 깜깜하죠. 네. 예.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선출이 됐을 때 트럼프와는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았죠. 있어서 예. 사실은 당선이 된 것도 있긴 한데 그렇게 지금 지난 1년을 살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국내 정치는 좀 그럴지 몰라도 적어도 국제 관계에서는 트럼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더라고요. 네.
이게 들어보니까 내년도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올해 이제 뭐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많은 분야에서 싸우긴 했지만 저희는 또 경제 채널이다 보니까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서 패권 다툼이 굉장히 심했어요. 뭐 예. 미국이 다 우리나라로 공장 지어라 하면서 전 세계 기업들 다 불러들이고 또 반대로 중국에서는 원자재 가지고도 또 이런 패권 다툼이 있었고요. 앞으로 이제 내년이나 계속되는 패권 전쟁 어디로 좀 불꽃이 뜰 거라고 보고 계세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그나마 이렇게 예상한 지점이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중요하죠. 네, 데이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난 12월 3일 중국의 중국판 우버라고 불리는 디디 추싱이라는 차량 공유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미국에 그 상장이 되었다가 12월 3일 날 폐지하고 홍콩 상장한다고 그러고 해요. 네. 이유가 뭐냐면 중국 당국에서 디디 추싱에 대해서 우리나라로 좀 국가보안법 위반했지 하면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막 공격을 하니까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알았어, 홍콩으로 돌아갈게 라고 디디 추싱이 돌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류업계 트럭 공유 앱인 만방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중국 내 주요 교통 인프라 데이터, 개인정보, 주요 시설 등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뉴욕 증시에 상장해서 6개월만 폐지했지만 계속 있을 경우에 미국이 이걸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중국 당국, 그러니까 특히 이 중국 사이버 감독기구 인터넷 안보 심사 판공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CAC라는 이 국가 기관이 기업에 대해서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업을 못 하니까 홍콩 증시로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데이터가 이제 내년 2022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격렬하게 부딪힐 것이다. 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것은 데이터가 그만큼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반증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불리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데이터 자체가 사실은 이 양의 싸움이기도 하고요. 우선 여기서 우리나라가 좀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데이터가 뺏길 수도 있다는 우려감들 이런 것들도 저희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지난 100여 년을 살펴보면요. 석유화학의 시대였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대한민국 석유 한 방울 안 나는데 전 세계적으로 석유화학 하면은 1등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제조업 강국의 위치에 이렇게 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석유화학 산업의 뒷받침 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석유화학의 시대에서 데이터 플랫폼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정보가 힘인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된 것이 불과 20년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터넷이 중심이 됐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데이터 중심의 생활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바로 돈이고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석유는 많이 뽑아내면 고갈이 되니까 없어지지만 데이터는 많이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권력은 강화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 그래도 외국에서 침공하기 어려운 네이버도 있고요. 카카오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국내 시장을 수성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단점으로 그렇죠. 꼽히죠. 예. 외국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구글이나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밀리는 거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대한민국이 글로벌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양질의 뭐랄까 그 시스템이라든지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에 있는 데이터 관련된 자원이나 우리 일상생활만 보더라도 외국의 그 어떤 정보화된 나라보다 훨씬 더 우수한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잘만 메이드하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 이후로는 사실 뭐 풀어야 되는 숙제이기 그럼요.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도 이제 캐스터 코너에서 잠시 말이 나왔지만 대만 쪽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좀 심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한두 해 있는 일도 아니긴 하지만 이게
앞으로 좀 더 격화될 것이라고 보고 계세요? 이 부분은 이제 누구도 예상 못하죠. 근데 왜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추이를 봅시다. 네. 지난 중국이 유엔 가입 50주년 이후에 막 중국 젊은이들 막 천안문 광장에 세워놓고 막 당이 있으니까 내가 있다 막 네. 구호외치면서 비행기 날아다니면서 막 중국의 힘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대만의 차잉원이 폭탄선언을 했죠. 사실은 미군이 우리 뒤에 돕고 있어. 그러고 나서 난리가 났었어요. 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막 겁집어 먹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전쟁은 왜 납니까? 상대방의 좋은 땅을 갖든지 뭐 지역을 갖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다 가져가야 이익이 남으니까 전쟁이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대만하고 양안 사이에 전쟁이 난다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3차 세계대전이에요. 왜 미국이 뒤에 그렇죠.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그러니까 더군다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아무리 떠오르는 해라 하더라도 현재로서 미국과 모든 부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경제력도 3대 1, 군사력도 3대 1, 동맹국은 57대 0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또 동계올림픽도 있고 동계올림픽 끝나면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중국은 최대한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해서 중국몽이라는 것을 펼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이럴까 힘을 발휘하겠지만 결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3차 세계대전 나오면 지구가 두 쪽 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괜히 시장에서 장난질 치는 사람들은 이 방송 보고 반성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꾸로 생각해서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중국의 위협을 미국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정을 하는 학자들까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살펴보되 그렇게 긴장해서 시장 긴장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갈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과도한 그런 예. 해석은 지금으로서는 좀 너무 과도했다,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 좀 강력하게 좀 네.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정말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하고 핵심적인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네. 짧게 보면은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그 가치관이 쇠락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주의 사상이라든지 동양의 힘을 보여준다 뭐 이런 것들이 쫙 올라가는 이제 이런 시대가 도래하긴 했습니다. 네. 중국 베이징대에서 모 교수가 이야기하길 2020년 연말 기준으로 지금 중국 경제가 미국의 4분의 3, 자막 잘못됐어요. 4분의 3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2025년도에 뒤집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많은 학자들과 이 정치인들까지 포함해서 생각하기를 미국과 중국이 하나나라 아래 못 산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옛날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 관계가 아니에요. 전략적 모순 관계가 아니고 비적대적 모순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차피 글로벌 생산 체인으로 꼭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죠. 상대방 주기에 내가 산다가 아니라 상대방은 우위를 점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 죽으면 나도 죽어.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미중 관계를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서로 얼싸안되 이기기 위해서 등을 핥히는 관계.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미중 관계는 과거에 적대적 모순 관계에 있는 미국과 소련 관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비적대적 모순 관계예요. 서로 경쟁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얼싸안서 등을 핥힌다면은 이 등을 핥히는 이 과정 속에서 좀 그만 싸워라고 이야기하는 역할을 우리나라가 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어려운 역할이 어려운 역할이죠. 네. 근데 근거도 있죠. 어떤 근거일까요? 그 근거를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얘기죠. 옛날 속담이죠. 고래 싸움에 뭐가 터집니까? 새우등이 터지죠. 새우등이 터지죠. 네. 노무현 정권 시절 때 동북아 중재자니 뭐니 이런 얘기에서 막 웃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새우였으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새우는 아니에요.
조금 더 한 커졌군요. 돌고래 정도는 돼요. 네. 제가 대한민국 방송계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돌고래쯤 된다라고 처음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자, 돌고래쯤 됩니다. 돌고래는 새우는 아니기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지만 우리 돌고래 같은 다른 돌고래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돌고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새로운 이제 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걸 좀 어려운 얘기, 다자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흐름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싸움하지 않고 균형감을 갖게 만든다라는 게 확대균형이라는 좀 어려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은 과거에 새우등 터지는 시대가 아니라 돌고래 정도 되는 시대, 다른 돌고래들과 힘을 합쳐서 같이 흐름을 만드는 다자주의와 그걸 통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확대 균형까지 지금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닐까. 물론 내년에 정세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다시 생각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은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얼싸안고 등을 핥히는 관계다. 네. 이 말이 정말 인상적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이제 새우에서 조금 표피도 두꺼워진 돌고래로 우리가 진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데이터 패권까지 하나하나 준비해보는 그런 시간이 내년도가 돼야겠다. 이런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